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제가 시집을 또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메리 올리버의 기러기라는 시 선집입니다. 1935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난 메리 올리버는 현대 미국의 시문학사에서 가장 사랑받은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집을 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퓰리처상을 받은 시집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기러기라는 이 시 선집은 미국에서 내셔널 북 어워드를 받은 그러한 작품입니다. 메리 올리버는 자연과의 어떠한 공감,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 또 사람들의 또 생명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루는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트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월든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과 같은 그러한 작품에서 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메리 올리버는 그처럼 자연 친화적인 시를 썼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또 남다른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러기라는 시선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작품 6편을 골라서 낭독을 하고 중간에 또 여러분께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낭독할 작품은 죽음이 찾아오면 이라는 작품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이 가을에 허기진 곰처럼 찾아오면, 죽음이 찾아와 그의 지갑에 든 반짝이는 동전을 모두 꺼내 나를 사고 지갑을 닫아버리면, 죽음이 호암마마처럼 찾아오면, 죽음이 양 어깨뼈 사이에 빙산처럼 찾아오면 나는 호기심 가득 안고 그 문으로 들어서고 싶어. 저 어둠의 오두막은 어떤 곳일까 하면서 그리하여 나 모든 것들을 형제자매로 바라보지. 시간을 한낱 관념으로만 보고 영원을 또 다른 가능성으로 여기지. 그리고 각각의 삶은 한 송이 꽃, 들판의 데이지처럼 흔하면서도 유일한. 그리고 각각의 이름은 입안의 편안한 음악, 모든 음악이 그러하듯 침묵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각각의 몸은 용감한 사자, 그리고 땅에게 소중한 것. 삶이 끝날 때 나는 말하고 싶어. 평생 나는 경이와 결혼한 신부였노라고. 세상을 품에 안은 신랑이었노라고. 삶이 끝날 때 나는 특별하고 참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한숨 짓거나 겁에 질리거나 따져대는 나를 발견하고 싶지 않아. 그저 이 세상에 다녀간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네, 이 시에서 메리 올리버는 말합니다. 자신은 평생 경이와 결혼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집에는 경이로움,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노래한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경이로움은요, 어떤 자연의 일반적인 경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찌 보면 이 작은 한국이라는, 특히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각양각색의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향해 있는데요. 개나 토끼나 이러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 뿐만이 아니라 소라, 개라든지 악어라든지 백조라든지 외가리라든지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식물들도 양귀비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장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라든지 식물들도 이 시집의 각 시들의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는 여름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름날, 누가 세상을 만들었을까? 누가 백조를, 검은 곰을 만들었을까? 누가 메뚜기를 만들었을까? 이 메뚜기 말이야. 풀숲으로 튀어나온 내 손에 든 설탕을 먹고 있는, 턱을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 커다랗고 복잡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이제 메뚜기는 창백한 팔을 들어 얼굴을 꼼꼼히 닫고 있어.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날아가 버려. 난 기도가 정확히 뭔지 몰라. 어떻게 주목하고, 어떻게 풀숲에 쓰러지고, 어떻게 풀숲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빈둥거리며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들판을 거니는지는 알아. 그게 내가 종일 해온 일이지. 말해봐. 내가 달리 무엇을 해야 했을까? 결국 모두가 죽지 않아? 그것도 너무 빨리? 말해봐. 당신은 이 하나의 소중한 야생의 삶을 어떻게 살 작정이지? 그녀는 이 시에서 자신이 평생 해오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야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해온 건 주목하는 것,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풀숲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또 축복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온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돈발상어입니다. 돈발상어. 어떤 느긋하고 아름다운 것이 물결 따라 흔들리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어. 어부의 장화처럼 검은 몸, 그리고 흰 배. 당신이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다면 난 미소를 그렸을 거야. 완벽하게 둥근 눈 아래, 턱 위, 1000개의 날카로운 못들처럼 거친 미소. 당신은 알겠지. 미소의 의미를. 그렇지 않아? 과거가 떠나가기를 난 원했어. 과거를. 다른 나라처럼 떠나고 싶었어. 내 삶이 닫혔다 열리기를 원했어. 돌적이처럼, 날개처럼, 바위 위로 떨어지는 이야기 담긴 노래 가사처럼 깨짐, 발견. 난 내 삶에 과업으로 서둘러 들어가기를 원했어. 난 알기를 원했어. 내가 누구든 난 잠깐 동안 살아있다는 걸. 저녁 때였고 여름은 지나간 뒤였어. 이름 모를 작은 물고기 3마리. 가장 높은 물결 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돈발상어가 다시 헤엄쳐 왔어. 힘들이지 않고 몸 전체가 하나의 동작, 3마리 작은 물고기들을 수월하게 휘감을 수 있는 하나의 검은 소매. 또한 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했어.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그렇지 않아? 천천히 돈발상어는 그 부드러운 물그릇들을 찢어 발겼어. 당신은 내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겠지. 그리고 어차피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아. 난 태양의 거대한 폭포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어. 어쨌거나 흔한 이야기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어. 난 주로 친절하고 싶어. 물론 아무도 단순한 이유로 친절하거나 비열하진 않지.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머물기 위해선 불길 속을 헤엄쳐 가야만 해. 이봐, 이봐, 이봐. 난 저 작은 물고기들이 정신 차리고 쏜살같이 달아났으면 좋겠어.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절망적인 미래로부터. 아마도 그들은 더 편한 세상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네, 이 시는 사실 메리 올리버의 시 중에 그다지 유명한 시는 아닌데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았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보면은 메리 올리버가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것, 뭔가 과거가 붙잡고 있어서 자기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녀는 압니다. 삶이라는 것이 매우 짧다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약간의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녀는 이 자연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 자기 자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친절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은 친절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정말 어떤 편안함 속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불길 속을 헤쳐가려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결국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는 마무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노라는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당신은 아침에 검은 노래, 진지하고 느린 당신은 면도를 하고 옷을 입고 격식 차린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가 차를 몰고 나가지. 당신은 현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지. 세상의 모든 날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러나 당신은 밤에 붉은 노래였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의 침대로 촉촉한 장미 같은 그녀의 몸으로 가서 당신의 쓴맛을 남겼지. 그리고 영원히 그 밤들은 낮에 섬세한 장치를 엉망으로 만들지. 아이 어머니가 미소 지을 때 당신은 그녀의 광대뼈 위에서 당신이 절대 고백하지 않을 진실을 보지. 당신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보지. 구석에 웅크린 소심한 아이. 가끔 당신은 광막한 밤에 가장 슬픈 울음을 듣지. 강간의 끔찍한 순간. 당신의 꿈속에서 그녀는 잎이 나지 않는 나무가 되지. 당신의 꿈속에서 그녀는 당신이 검은 돌 위로 떨어뜨려 아무도 그 파편들을 모을 수 없었던 손목시계가 되지.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은 더럽혔지. 살해했지. 꿈은 거짓말을 안 해. 네, 이 시는 좀 충격적인데요. 저도 메리 올리버의 시를 처음 볼 때 이 시를 만나고서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메리 올리버는 어렸을 때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녀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 아버지는 학교의 교사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일을 어머니가 또 보호해주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이 시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녀가 어떤 이유에서 또 14살부터 시를 썼던 메리 올리버는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자가치유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자연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던 노력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그녀의 시를 자연 친화적인 시다라고 간단히 말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연 친화적이긴 하지만 그 자연 친화적인 그 뒤에는 그녀의 고통이 숨어 있었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그녀는 그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불길 속을 헤쳐나가는 용기와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 위로의 힘을 발견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메리 올리버의 시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시일 겁니다. 기러기라는 시를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 착하지 않아도 돼. 참회하며 드넓은 사막을 무릎으로 건너지 않아도 돼. 그저 너의 몸이라는 여린 동물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하면 돼. 너의 절망을 말해봐. 그럼 나의 절망도 말해주지. 그러는 사이에도 세상은 돌아가지. 그러는 사이에도 태양과 투명한 조약돌 같은 비가 풍경을 가로질러 지나가지. 초원들과 울창한 나무들, 산들과 강들 위로. 그러는 동안에도 기러기들은 맑고 푸른 하늘을 높이 날아 다시 집으로 향하지.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세상은 너의 상상에 맡겨져 있지. 저 기러기들처럼 거칠고 흥겨운 소리로 너에게 소리치지. 세상 만물이 이룬 가족 안에 네가 있음을 거듭거듭 알려주지.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행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어느 날 마침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그걸 시작했지. 주위의 목소리들은 그릇된 조언을 외쳐댔지. 집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오랜 속박이 당신의 발목을 잡았지. 내 삶을 바로잡아줘, 목소리들이 외쳤지.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지. 바람이 그 세찬 손가락들로 온통 들쑤셔대고 그들의 우울, 끔찍했지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 벌써 때가 많이 늦어져 거친 밤이었고 길에는 떨어진 나뭇가지들과 돌들이 널려 있었지. 하지만 당신이 그 목소리들을 뒤로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 하늘을 뒤덮은 구름 사이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임을 서서히 깨닫게 된 당신. 그 목소리를 길동무 삼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을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세상 속으로 깊이, 더 깊이 걸어 들어갔지. 네, 메리 올리버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그녀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반자를 만나서요. 어떤 면에서는 시를 계속 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녀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메리 올리버는 개인적인 사생활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동반자는 같은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또 그녀가 경험했던 그 고통과 자가치유의 과정 속에서, 용기의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또 많은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메리 올리버의 시를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을 칭송하고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그러한 시들이지만 또 그 안에 묵묵히 녹아있는 그러한 위로와 회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